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가 꿈꾸는 미래와 희망 있는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국민 여러분, 박근혜 인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믿음과 신뢰로 저를 지켜주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박근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조국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을 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박근혜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가 꿈꾸는 미래와 희망 있는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6번째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지난 5편까지 여러분들에게 책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5편의 마지막 페이지가 106페이지가 되었죠. 오늘은 107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마지막 5편의 마지막 단락에서는 TV조선의 한강 주차장 허위 보도라는 그런 그 단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107페이지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한 편의 영상을 보시도록 할까요? 아담이 TV 방송에 서울구치소에서 있었던 그런 영상인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자리를 잠시 비키는 사이에 바람이 쳤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자리를 뜨지 않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병원 가실지 안 가실지는 경찰들도 자세히 잘 모른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수요일날 병원에 가셨기 때문에 정말 가실지 안 가실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람이 세게 불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용, 네, 삼성 이재용 사장이 타고 온 차입니다. 이 차가 이재용, 네, 서울구치소로 네, 오늘 수감되는 날입니다. 자, 이 차가 이재용, 삼성 이재용이 지금 막 들어갔습니다. 문재인은요, 구속되면 정권이 바뀌면 어차피 처벌을 받을 것인데 이놈은 구속시켜서 안 됩니다. 강화문 내거리에 매달아 놓고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이 네, 방금 서울구치소에 이송되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그 법무부 차량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 판결이 있었죠. 뇌물죄를 적용을 해서 2년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구형을 해서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중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 직권남용과 또 뇌물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22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것에 곁들여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저들은 무죄로 그렇게 구형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에도 죄가 자기들이 구형한 죄가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맞물려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형을 했습니다. 참 기구한 운명입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은 이 사안이 정치적인 사안이고 자기가 또 선임한 또 회사 차원에서도 많은 그런 그 법조인들, 변호사들을 거느리고 있을 것이고 그들로부터 많은 또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정치적인 그런 어거지, 그러한 재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터인데 왜 굽히고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굽히나 굽히지 않으나 정치권 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을 뿐인데 얼마나 잘 봐달라고 하고 싶어서 그렇게 굽히고 들어가는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당당하게 울먹거리지도 말고 좀 선처해달라는 소리도 하지 말고 더 많은 우리 정의로운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고 좀 자신의 태도, 자신의 말 한마디 이런 걸 가지고 정말 큰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는데 단지
짐승 같은 문재인 세력들, 그 세력들을 의식해서 자신을 굽히는 그런 모습은 좀 이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저들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머지않아서 곧 저들도 저 자리에서 내려와서 같은 그런 처벌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일 뿐이지 저들이 언제까지 자신들의 권력을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그 안에서 얼마나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좀 의연하고 담담하고 담대하고 참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러한 모습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은 그것뿐입니다. 또 오늘 어떤 분께서 이제 삼성 부회장이 또 수감이 되니까 엽서 보내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예, 그래야죠. 이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참 예전에 제일 먼저 구치소에 갔을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그리고 또 손성대 사회자와 함께 세 사람에 대해서 선구자 방송에서는 처음으로 엽서 보내기 운동을 전개를 했었죠. 그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이 출소를 하고 그 다음에 손성대 사회자가 출소하고 남은 한 분이 아직까지 못 나오신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어서 지금까지 엽서 보내기를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들어가셨어요. 이제 그분에 대한 엽서나 서신 보내기를 하실 때 우리 국민들이 좀 따끔한 이야기도 좀 해주고 마냥 어린애 다루듯이 용기와 힘을 내십시오. 뭐 이런 얘기보다도 좀 이제는 따끔한 얘기도 하면서 그 안에서 좀 강해져서 나오실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의 서신들도 많이 보내면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107페이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TV조선의 한강주차장 허위보도라는 마지막 단락을 소개를 하고 마쳤습니다만 오늘은 연합뉴스 TV가 보도한 두 얼굴의 사무총장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V조선 보도가 있은 지 5일 후인 10월 23일 연합뉴스 TV는 단독 보도로 두 얼굴의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H약품의 30억 원 요구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H약품이 한미약품이다. 이성한이 한미약품에 30억 원을 요구하다가 실패로 끝나자 그 이후부터 미르재단에 대한 폭로를 시작했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이경태 기자가 취재했다. 앵커 미르와 K스포츠재단 논란과 관련해 최순실 씨를 비선 실세로 지목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그러나 정작 이 씨의 실체에 대해 알려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연합뉴스 TV는 그 실체에 접근해 볼 수 있는 과거와 최근 행적을 취재했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경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논란이 불거지면서 갑자기 부상한 인물이 있습니다. 최근 현 정부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에 대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입니다. 그런데 이 전 사무총장이 이 같은 폭로에 나서기 전 한 기업체와 돈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연합뉴스 TV 취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8월 초 H약품을 찾아가 회사의 민감한 업무를 수행한 대가를 요구했고 회사 측이 요구액이 과다하며 이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 씨는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맡기 전에 광고대행사 대표로 활동했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미르재단 측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3년 5월 의사와 약사 등을 강원도의 한 리조트로 불러
H약품 홍보 행사를 대행해주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업무와 그에 상응한 대가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르재단 측이 이 씨에 잡힐 메모라며 연합뉴스 TV에 제공한 문건에는 H약품과의 협상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씨는 의사 수만 명의 DB를 활용하고도 회사 측이 이에 대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30억 5천만 원을 요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H약품 관계자는 수행한 임무에 비해 요구한 금액이 과해 이를 거절한 적이 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이 씨와 H약품 사건이 주목받고 있는 건 이 씨가 30억 협상에 최종적으로 실패한 시점으로 알려진 8월 10일 이후 돌연 미르재단에 대한 폭로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 전 사무총장이 자신이 몸담았던 재단 관련 일을 폭로하기 전 갑자기 왜 기업을 찾아가 30억 원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이 씨는 현재 휴대용 전화번호를 바꾼 채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연합뉴스TV 보도는 TV조선 보도와 달랐다. 연합뉴스TV는 한미약품 관계자를 만나 관련 자료를 입수한 뒤 이성안의 폭로 동기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한편에 좀 화면을 좀 띄워드려야 되는데 화면이 뜨지를 않고 있었네요. 그러면은 제가 다른 걸 통해서 좀 띄워드려야 되겠네요. 네, 떴습니다. 이제 110페이지 한겨레 신문의 비선실세 기사는 허위. 그런데 연합뉴스TV 보도 다음 날인 10월 24일 느닷없이 종편 JTBC가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보고 태블릿 PC를 통해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내용의 날조 보도를 시작했다. JTBC 보도를 계기로 확인되지 않은 허위 뉴스들이 법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언론의 광란 시대가 열렸다. JTBC 보도에 자극받은 한겨레 신문은 이미 한 달 전에 취재를 끝내고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아 보도하지 않았던 이성안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인터뷰 내용을 터뜨렸고, TV조선은 1년 10개월 동안 갖고 있던 의상실 CCTV를 방송했다. 한겨레 신문은 2016년 10월 25일 1면과 4면, 5면 등 3개면에 걸쳐 최순실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거의가 이성안에게서 들었다는 내용이다. 1면 톱기사 제목은 최순실, 정호성이 매일 가져온 대통령 자료로 비선 모임이었다. 김의겸과 류익은 이름으로 보도된 이 기사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최 씨는 이 자료를 가지고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비선 모임을 운영했다고 한다. 이런 진술은 최 씨와 가까웠던 이성안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9월 7일부터 9월 25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16시간 동안 진행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일관되게 말한 내용이다. 이어지는 기사 내용은 이렇다. 기사 전체를 인용하는 이유는 이 인터뷰 내용이 진위 여부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이성안이 한겨레 기자들이 전혀 허위 사실을 기사화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기사를 인용하면 이렇다. 이 전 사무총장은 인터뷰에서 화면에 맨 좌측 하단에 있습니다.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고영태와 연관이 있죠. 이 전 사무총장은 인터뷰에서 최 씨는 주로 자신의 논현동 사무실에서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를 만나 대통령의 향후 스케줄이나
국가적 정책 사안을 논의했다며 최 씨는 이런 모임을 주제별로 여러 개 운영했는데 일종의 대통령을 위한 자문회의 성격이었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비선 모임의 참석자와 관련해 적을 때는 2명, 많을 때는 5명까지 모였다. 나도 몇 번 참여한 적이 있다며 모임에 오는 사람은 회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바뀌었지만 차은택 씨는 거의 항상 있었고 화면의 맨 우측에 하단에 있습니다. 고영태 씨도 자주 참석했다. 차 씨는 차은택을 말하죠. 광고감독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 문화계의 황태자로 불리고 있는 인물이다. 고 씨는 최 씨와 막역한 사이로 그가 만든 가방을 박근혜 대통령이 들고 다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는 이어 최 씨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항상 30cm가량 두께의 대통령 보고 자료가 놓여 있었다고 증언했다. 거짓말이죠. 그는 자료는 주로 청와대 수석들이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들로 거의 매일 밤 청와대의 정호성 제1부속실장이 사무실로 들고 왔다고 이름을 분명히 밝혔다. 정호성 제1부속실장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비서관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최순실 씨는 모임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이 자료를 던져주고 읽어보게 하고는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며 최 씨의 말을 듣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작성해 올리면 그게 나중에 토씨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청와대 문건이 돼 거꾸로 우리한테 전달됐다고 말했다. 그는 비선 모임의 논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한 10%는 미르 K 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일이지만 나머지 90%는 개성공단 폐쇄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게 대부분으로 최순실 씨는 이를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모임에서는 인사 문제도 논의됐는데 이제 그라는 것은 이제 이성한을 말하는 거죠. K스포츠 사무총장이었다는 사람. 그는 이 모임에서는 인사 문제도 논의됐는데 정관을 만들고 안 만들고가 결정이 됐다고 밝혔다. 그 장관을 세우고 안 세우고 하는 데에는 인사 문제 이런 문제도 거론을 논의가 됐었다 이거죠. 최순실 씨 주도로. 이 전 총장은 이런 얘기는 통념을 무너뜨리는 건데 사실 최 씨가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시키는 구조다.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 최 씨한테 다 물어보고 승인이 나야 가능한 거라고 보면 된다.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도 사실 다들 최 씨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씨의 증언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나 한겨레가 지난 2달가량 취재한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데다 JTBC가 24일 방영한 최순실 씨가 연설문을 미리 열람하고 수정까지 했다는 내용과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보도를 하기로 결정했다. 김의겸, 류익은 기자. 이 기사는 한겨레 신문이 스스로 언급했듯이 상식을 뛰어넘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한겨레 신문이 이 내용을 보도한 것은 JTBC의 태블릿 PC 보도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제 경쟁이 이제 발동이 된 거죠. 경쟁심이. 한겨레 신문의 이 기사는 대통령을 최순실의 꼭두각시인 것처럼 묘사했다. 한겨레 신문 특별 취재반이 지은 책에도 당시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적혀 있다. 한겨레 기사를 읽은 독자들은 이 나라의 대통령은 최순실이었나라는 탄식을 댓글로 쏟아부었다.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없었다면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한겨레의 기사는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JTBC 보도를 풍부하게 만들었다. 김어준은 10월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파파이스에서 방송 JTBC에서 최 씨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이 있다면 활자에선 최순실이 대통령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구조라는 한겨레 기사가 작금의 사건을 가장 잘 드러낸 보도였다라고 평했다. 한겨레 신문의 이 허위 기사를 계기로 종편에 출연한 정치평론가 혹은 시사 전문가들은 최순실 책상 위에 놓여진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마치 옆에서 본 것처럼 하루 종일 앵무새처럼 읊조렸다. 팔선녀라는
존재하지도 않은 비선 모임에 대한 기사가 온 언론에 빠짐없이 등장했고 개성공단 폐쇄도 최소원의 작품이라는 유언비어가 우리 사회에 난무했다. 예, 종편에 출연하는 패널들 앵무새처럼 그러한 그 대본을 지들끼리 다 가지고 이제 사실인 것처럼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을 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뭐랄까 이 기사를 통해서 계속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 패널들도 거기에 의혹의 한 점의 의혹도 가지지 않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런 패널들의 특징인 거죠. 그러다가 설자리를 잃게 되면은 이제 나와서 유튜브를 해서 우파인 양 그렇게 또 해나가는 그런 패널들도 있는 것 같죠. 이제 115페이지 검찰 이성한 진술 내용 공개 안 해라는 제목으로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류익은 기자와 인터뷰한 이성한은 한겨레 신문 보도가 있은 지 3일 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성한 조사는 김민영 검사가 담당했다. 다음은 진술조서에 기재된 일문일답이다. 질문이죠. 검사가 질문하는 것을 이제 문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 본 건과 관련하여 질문인에 대한 내용이나 진술인이 언급한 내용과 관련한 기사들이 다수 보도되고 있는데 지금 심정이 어떤가? 답. 이제 이성한의 답입니다. 기사들이 많아서 저도 다 보지 못했으나 일부 기사들을 보면 제가 기자에게 말했던 것과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말에 대한 전언도 전해주는 말도 제가 직접 발언한 것처럼 기사화된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이를 기자들한테 일일이 설명하고 해명할 수도 없어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문. 이때 검사는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기사들을 다 읽어주고 난 뒤 어떤가요? 답. 제가 고영태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기자에게 말해준 것과 기자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 혼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은 없고 고영태에게 전해 들은 말이 일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이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문. 진술인이 고영태에게 전해 들은 말은 무엇인가요? 답. 고영태가 최순실 책상 위에 중요한 서류가 있더라고 하면서 손으로 이 정도 두께가 된다고 손짓을 해주었습니다. 저도 그 서류가 지금은 대통령과 관련된 중요 서류라고 생각은 하지만 고영태한테 그 말을 들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문. 고영태한테 그 말을 들은 시점이 언제라는 것인가요? 답. 2016년 7월 초순경부터 2016년 9월경 사이에 여러 번 들었습니다. 문. 그렇다면 기자가 전혀 허위 사실을 기사화한 것인가요? 답.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진술인의 말에 따르면 진술인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부분은 진술인이 실제로 기자와 만나 이야기한 것보다 많이 과장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일부 언론에서 저에 대하여 많이 과장된 기사를 내보내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랑 기자들이 있을 때에는 특히 녹취 파일 관련해서도 분명히 제가 미르재단 내에서 회의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녹음한 일종의 업무상 파일이 제 컴퓨터에 있었다라는 점을 말해서 해당 기자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기사가 그렇게 났고 고영태 관련된 부분도 제가 분명히 들은 말은 들었다고 고분해 주었는데 기자가 자기가 알고 있거나 추측한 내용을 저가 그렇게 명시적으로 확인해 준 것처럼 기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사에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에 10분의 1밖에 아직 말 안 했다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그 말은 제가 기자들을 만났을 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재단 사무총장에서 직위 해지된 것이 억울하다는 것이었는데 그 부분은 막상 10분의 1 정도밖에 못하고 맨날 재단 설립 과정이나 최순실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로만 채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뜻이었는데 기자는 마치 제가 최순실이나 기타 청와대의 비리에 대하여 10분의 1밖에 안 했고 아직도 10분의 9가 더 남았다는 내용으로 기재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성환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최소원 책상 위에 중요한 서류가 이만큼 있더라는 고영태의 말 한마디 말이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의 입을 거치면서 최순실 책상 위의 서류는 청와대 수석들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가정책 문건으로 왜곡되고 이런 보고서들이 전달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거의 매일 밤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이 최순실 사무실로 들고 왔다라는 기자의 상상력이 보태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성환의 검찰 진술조서와 한겨레 신문 기사를 비교하면 언론이 인터뷰 내용을 어떻게 조작해서 보도하는지를 실감할 수 있다. 검찰은 이성환에 대한 조사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그의 진술이 검찰 수사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데다 기존의 언론 보도를 부인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심각한 오류를 보여주고 있는 검찰들입니다. 이 때문에 이성환이 검찰 조사에서 한겨레 신문 기사와 관련하여 기자들이 전혀 허위 사실을 기사화했다고 진술한 내용은 어느 언론에도 보도되지 않았다. JTBC의 태블릿 PC 날조 보도와 맞물려 터져나온 한겨레 신문의 비선 실세라는 허위 기사는 불난집에 기름을 퍼부을 정도로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다. 참 너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힐 뿐입니다. 네. 119페이지 이진동 고영태는 내부 고발자가 아니다. 한겨레 신문이 이성환을 인터뷰할 수 있었던 것은 이진동이 김의겸에게 이성환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이는 이진동이 자기 책에 밝힌 내용이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한겨레 신문 기자들은 김의겸의 무분별한 처신을 비판했고, 그러니까 김의겸은 여러분 그 화면에 이진동 그 오른쪽에 있죠. 한겨레 당시에 한겨레 신문 기자였고 후에 청와대의 문재인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했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한겨레 신문 기자들은 김의겸의 무분별한 처신을 비판했고 그 후 김의겸은 한동안 한겨레 신문을 떠나 있다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됐다.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한 것을 높이 평가받은 거죠. 거짓 보도, 조작 보도, 소설 보도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치명상을 입힌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세력들에게 이제 눈에 띈 거죠. 거기에 발탁이 돼서 또 문재인 정권의 앵무새 역할을 하게 된 거였죠. 한겨레 신문 기자들은 최순실 게이트라는 책에서 그들의 허위 보도를 일부 시인했다. 인용하면 이렇다. 이성환이 지적한 내용 가운데 실제로 커다란 오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와 한 인터뷰 기사 중 그는 비선 모임의 논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한 10%는 미르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일이지만 나머지 90%는 개성공단 폐쇄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게 대부분으로라고 말했다는 부분이다. 기사 작성 과정 중 정부 정책의 예를 들다가 류이근과 김의겸이 K스포츠 재단의 한 취재원으로부터 함께 들은 얘기였는데 이성환이 한 말로 혼동한 것이다. 그렇게 예상치 못하게 이성환이 실제 말하지 않은 개성공단 폐쇄란 단어가 기사에 들어갔다. 이 기사의 파급력이 얼마나 컸던지 개성공단 폐쇄는 이후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드러내는
하나의 사건으로 회자된다. 이후 이성안의 항의를 받고서야 류이그는 기사에서 그 표현을 바로 삭제했지만 오보를 제대로 시정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다. 일면 톱 기사가 오보라면, 이 기자들도요, 참 뭐 저희 유튜브들도 오보를 전할 때가 있지만은 이 기자들도 이렇게 오보를 전하는 거죠. 전해 들은 이야기, 취재한 이야기를 혼동을 해서 자신도 잘 정리가 안 된 채 기사를 낸다라는 게 이게 참 얼마나 우매하고 얼마나 대담한 짓입니까? 일면 톱 기사가 오보라면 똑같이 일면에 이런 사실을 알리고 정정 보도를 하는 게 언론의 정도다. 허위 사실 보도에 따른, 그렇죠. 이 언론에서는 오보를 정정한다고 하면서 내는 거는 그 다음 면이나 그 뒷면에 가가지고 조그맣게 정정 보도 이런 식으로 내니 그것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독자가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짓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실책을 그런 식으로 은근슬쩍 우리 정정 보도했습니다. 그런 그 소리 하려고 그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큰 만큼 그 책임도 무겁게 져야 한다. 그러나 한겨레 신문은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된 잘못된 부분만 기사에서 삭제하는 선에서 책임을 다한 것처럼 비켜나갔다. 만약 한겨레 기자들이 전혀 허위사실을 기사화했다는 이성안의 검찰 조서를 입수했다면 과연 어떤 태도를 취했을지 궁금하다. 이진동은 자기가 쓴 책 앞부분에서는 고영태의 증언이면 무조건 기사로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호평했으나 책 뒷부분에서는 고영태와 노승일을 혹평했다. 말하자면 이렇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고영태와 노승일, 이 두 사람은 최순실의 하수인들이었다. 그들이 최순실에게 막말 대접을 받았고 청문회에서 앞다퉈 최순실을 고발했다 해도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하수인에 가깝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다. 최순실이 기업에 요청한 스포츠단 종목이 왜 하필 펜싱과 배드민턴이었을까? 이상하지 않은가? 고영태가 펜싱 선수이고 노승일이 배드민턴 선수였던 경력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정농단에 가담했던 이들을 내부 고발자인 양 영웅처럼 띄웠지만 그건 정의가 아니다. 내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침몰하고 있는 최순실에게서 단지 먼저 등을 돌렸을 뿐이다. 이진동이 자기 책 끝부분에서 최서원 사건의 최초 보고자 고영태와 노승일을 이렇게 악평한 것은 그들의 본 모습을 뒤늦게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는 추정한다. 여기서 나는이라는 것은 우리 이 책의 저자인 우종창 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30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가 막히죠. 30만 페이지 검찰 조사 기록이 30만 페이지에 달한다고 하네요. 30만 페이지에 달하는 대통령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을 읽으면서, 대단하죠.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언론과 촛불이 일으킨 무자비한 광란과 선동에 편승하여 언론에 보도된 각종 가짜 뉴스를 중요 증거인 양 신주 모시듯 대했으나, 다시 한번 소개해보죠. 대부분의 검사들은 언론과 촛불이 일으킨 무자비한 광란과 선동의 편승, 거기에 고무돼서 흥분해서 뭐 이렇게도 보충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언론에 보도된 각종 가짜 뉴스들을 중요 증거인 양, 자기들이 따로 철저하게 조사한 게 아니고 그런 보도된 내용들, 자기들이 수사관인데 언론들에 의존을 했단 얘기죠. 신주 모시듯
듯 대했으나 일부 극소수 검사들은 조사 과정에서 의문을 품고 있었음을 나는 검찰 조서에서 확인했다. 대부분 검사들은 그런 허술한 조사를 했지만은 그 중에 일부 소수의 검사, 아주 극소수라고 여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것을 우정찬 기자는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계 질서가 분명한 검찰 조직이지만 일부 검사들은 자기가 작성한 진술조서의 한 기퉁이에 그러한 의문이 있음을 조그만 단서로 남겨놓았다. 이 단서들이 방대한 기록 속에 흩어져 있는 바람에 여기저기 30만 페이지에 달하는 그 기록 가운데 여기저기 그게 조그만 단서로 남겨 놓았기 때문에 찾는데 애를 먹긴 했지만 이 단서들을 쫓아가다 보니 거짓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나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사법 정의를 실천하려는 검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희망을 보았다. 일부 극소수 검사들이 저항의 수단으로 남긴 단서들을 재판부가 찾아낸다면 선고 결과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1심, 2심 재판부는 이 소중한 단서들을 찾아낼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았다. 판결문에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 분립의 대원칙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오늘 문재인이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어느 기자가 질문을 했다고 그러는 것 같죠. 왜 추미애와 윤석열 간의 그런 갈등을 지켜만 보고 있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문재인 우리나라는 삼권이 명백히 분리가 돼 있고 나도 그것을 존중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도 그것을 관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아마 이런 논조로 이제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기가 막히죠. 지금 우정찬 기자는 여기 책 122페이지에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된 재판을 하는 검사들, 또 판사들, 법조인들의 그 행태를 보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소중한 단서들을 찾아낼 생각은 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결과를 보고, 판결문에서도 아예 언급하지 않은 결과를 보고, 이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 분립의 대원칙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 뻔뻔한 문재인은 오늘 그런 얼토당토 않는 답변을 한 것이죠. 내가 이 책을 쓰고 있던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검사가, 이제 여기서 윤석열 얘기가 다시 나와서 화면에 윤석열 얼굴을 등장을 시킨 겁니다. 화면 상단 맨 우측에 다시 등장이 됐죠. 내가 이 책을 쓰고 있던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검사가 검찰총장이 되었다.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검사가 검찰총장이 되었다. 검찰총장이 되어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걷는 그 모습, 아주 씩씩하게 움직이는 모습, 사진과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윤석열 총장 취임 후에 있었던 평검사 647명에 대한 인사를 유심히 살폈다. 우정찬 기자님이 검사들 인사, 윤석열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인사 이동에 대한 부분, 647명에 대한 그 면면들,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인지 면밀히 살폈던 모양입니다. 정권에 아부한 검사들과 의문을 제기한 검사들의 운명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내 예측은 틀리지 않았다. 아부한 검사들은 거의 다 좋은 자리를 차지했고 약간 어정쩡한 입장을 보인 검사들은 영전도 좌천도 아닌 어정쩡한 자리에 배치됐다. 의문을 강하게 제기한 검사들은 예외 없이 한직으로 쫓겨났고 그 중에 일부는 아예 검찰을 떠났다. 이들 중 일부라도 자기가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공개하면 비록 늦긴 했지만 역사는 올바로 기록될 것이다. 나는 수많은 검찰 조사를 읽고 재판을 취재하면서 최소원 사건은 일부 검사들의 독단과 예단에 의한 그리고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우종찬 기자는 123페이지에서 이런 글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그런 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취하고 있는 우리 자유민주 대한민국에서 삼권 분립이란 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된 거죠.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 검사, 정치 판사들로 우글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 분노하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헌법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자신의 재판을 재판부에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재판부에 자신을 맡겼지만 엉터리 재판을 하는 것을 느끼고 일체 재판을 거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 자기들 마음대로 재판을 해서 지금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묵과하고 좌시하고 간다면은 대한민국은 희망은 없습니다. 사방팔방에서 공산 세력들이 또 불법의 세력들이 또 더 나아가서는 저 미국을 강타하고 있는 부정선거에 관여하는 수많은 세계주의자들이 악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에까지 그 마술을 뻗치고 있다고 보는데 다 무너졌습니다. 그 가운데 소수의 극소수의 그 검사들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계에서도 극소수의 사람들이 지탱을 저항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마저도 포기를 한다면은 세상은 악의 구렁텅이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이라도 더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남은 국민들, 남은 구루터기가 더 뚝심을 발휘하고 또 그 언저리에서 중도라고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까지라도 영향을 그들에게 미쳐서 그들을 깨우는 역할을 해나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좌파 성향의 사람들까지라도 바로 정의를 말해줄 수 있고 그들이 정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나가야지만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좀 더 지탱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126페이지로 이어지면서 책 전체 단락이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단락인 언론과 검찰이란 단락은 이제 오늘로서 마쳤고 두 번째 단락은 태블릿 PC 날조와 진실이라는 또
흥미진진한 그 단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은 이제 재판과 감옥 생활이라는 우리 마음 아픈 그런 내용으로 또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1권 그리고 2권이 있는데 1권에 오늘 6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진실을 알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은 참고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시고 또 책도 여러분 우종천 기자님에게 주문해서 또 이렇게 사서도 보시고 저희 방송도 함께 들으시면서 서로 또 채팅창에 글들을 통해서 의견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해외에 계신 850만 애국동포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일본에서 또 저희 선구자 방송을 많이 또 시청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고국 대한민국이 건재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채팅창에 채팅글로 함께 해주신 댓글러 여러분들과 스패너로 수고해 주신 스패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면서 우리 대통령님 감옥에 저렇게 홀로 외로이 4년 가까이 지금 감금당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재판은 이제는 없습니다. 빨리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빨리 내보내라고 우리 모두 그렇게 외치셔야 하겠습니다. 이제 할 일이 그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힘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엽서 보내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것, 이것은 꼭 필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대통령에 대한 엽서 홍보 영상을 보시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선백 블랙전사 대표 맥다니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선구자 방송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서 여러 또 상품들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상품은 정말 가슴이 정말 미어질 정도로 감동이 있는 상품입니다. 우리 선구자 방송 우리 선배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애국 엽서. 벌써 이게 이 애국 엽서가 4차까지 나왔습니다. 1차 그리고 또 2차 그리고 또 3차 그리고 또 우리 블랙 전사들까지 나온 4차까지 이 애국 엽서가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감동의 물결, 여러분들 우리 선구자 뉴스, 선구자 방송 통해서 이 구입하시는 이게 애국 엽서가 이런 것들 애국 운동입니다. 애국 운동이 딴 게 없어요. 우리 우파 기업들 또 우파 유튜버들 또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런 것들은 이 그냥 엽서가 아니에요. 작품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또 합리적인 가격에 여러분들께 제공돼 드리고 있는데 이 구입 방법 우리 로카 청년 또 설명해 주시죠. 네, 구입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엽서 구입은 선구자 방송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한 세트가 총 9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나왔어요. 네, 한 세트당 9종으로 되어 있는 이 상품을 1만 원에 보급을 하고 있고요. 우편 주소부터 하나하나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번에 4861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1차, 2차, 3차, 4차가 있는데 여기서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저희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와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세트 수량 표기해 주십시오. 입금 확인이 되는 대로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해 드린 후 엽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 연락처 받으실 분 성함, 주소, 수량을 알려주십시오. 입금 은행 계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 이거는 제가 오늘 사가겠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 그 말씀 하셨죠. 뭉치면 산다. 맞습니다.
지금 여러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대한 국민들 뭉치면서 합니다. 그것도 제가 존경하는 진정한 또 리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가운데서 저희한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명언 있죠? 중단하는 자 승리하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시국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우리 우파 애국 국민들 뭉치면 살고 중단하지 않고 전진하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대한국민이 자유 대한민국 살아서 다시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대한민국 화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